자, 서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 서태후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말했던 여후나 칙천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금수저고 어느 정도는 살았던 사람이라고 치면 서태후는 흙수저. 정말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더 독해요. 더 악독하고, 그러고 어렸을 때 그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치스러움이 남다릅니다. 서태후는. 자, 그럼 서태후. 서태후는 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청나라의 멸망을 부른 여자죠. 서태후의 그런 사치스러움이 결국은 청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마지막을 또 같이 한 서태후. 서태후는 그래서 청나라 그래도 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 시기 때 1920년 그때 인물이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 어떻게 황제의 사랑을 얻었을지 그렇게 미인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요. 이때 나이가 지금 거의 70세 정도인데 피부 봐요, 피부. 피부가 되게 정정합니다. 피부가 되게 좋고요. 서태후는 70세까지도 아기 같은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했대요. 그리고 손 막 이거 봐봐. 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손톱같이. 요즘으로 치면 네일 아트. 금으로 된 건데 요거 이렇게 길게 붙였대. 이거 이제 청나라 때 유행이에요. 최신 유행.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알 수 있겠죠. 머리 장식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머리는 가발이라는 거. 이 여자는 탈모로 40세부터 탈모로 되게 고생을 해서 가발입니다. 자, 그럼 서태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서태후는 거의 이제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서태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밝혀졌죠. 서태후는 청나라의 그 한풍 황제의 애첩이었습니다. 한풍 황제의 후궁이었어요. 이 서태후가 이 한풍 황제의 눈에 어떻게 들었는지는 일단 서태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태후라는 명칭부터 정리를 합시다. 서태후가 서태후라서 서씨인가? 동태후는 동씨인가 이렇게 아시는데 태후가 두 명인데 그 사람의 거처가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태후. 서쪽에 있다가 서태후예요. 동쪽이 훨씬 더 터가 좋죠. 동쪽에 해가 뜨고 원래 그렇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밝고. 그래서 동태후가 사실 더 등급이 높은 거야. 서태후는 그 다음 등급. 그래서 서쪽에 이제 집에 위치했는데 서태후는 평생을 동태후를 계속 신경 쓰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동태후보다 더 이뻐질까? 동태후보다 그 황제의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태후를 쫓아낼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원래 이름은 자희태후예요. 자희. 궁궐이 그 처소가 서쪽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태후라고 우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태후의 어린 시절은요, 최근에 육이라는 그 학자가 서태후에 대한 연구만 엄청나게 오래 해가지고 어린 시절이 밝혀졌대요. 어린 시절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냐면 서태후는 1835년 상서성 장치현에 있는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되게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이름이 왕소겸이었는데 너무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조금 잘 사는 집으로 양녀로 이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양녀로 팔려갔는데 또 다시 또 시녀로 팔려가. 그 양녀로 팔려가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12살에 또 팔려가 시녀로. 그래서 그때 성이 예허나라로 바뀌어요. 예허나라. 이름은 나나였고요. 그래서 서태후의 이름은 나나입니다. 이름 자체는 이쁘죠? 예허나라 나나. 자, 그러다가 서태후가 이제 궁궐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서태후가 어린 시절에 이 당시 월나라에서 그런 유행했던 그런 절강 강소라는 그런 노래도 배우고 남방가곡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이 되게 노래나 춤을 잘했는데 그런 춤을 되게 잘 췄대. 그리고 특히 서태후는 등을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막 추는 거 되게 허리가 유연했나봐. 그런 춤을 되게 잘 췄대.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광대나 기생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런 춤과 춤제조와 이 노래를 너무 잘 불었었대요. 그래서 후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후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한풍제에게 너무나 많은 후궁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무 후궁들이 많은데 어떻게 꼬셔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17의 나이에 후궁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꼬셨느냐? 바로 원명원에서 꼬시게 돼요. 원명원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진짜 사치스러운 궁전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약간 서양의 스타일을 그 프랑스 로코코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양의 스타일을 본따서 만든 궁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덕수궁 석조전에 가면은 약간 유럽식 건물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때 당시가 그런 근대 이런 문화 이런 약간 외국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는 청나라 말기 시기였기 때문에 원명원은 약간 그 프랑스 양식으로 지어진 궁전이에요. 근데 이 황제가 이제 동태후가 있는데 그 황후한테 항상 후궁이랑 잠자를 하기 전에는 황후한테 허락을 맡아야 됐대요. 근데 귀찮은 거야. 이제 황후가 자꾸 이제 귀비의 침소로 가려면 황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명어는 하나의 별장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황실의 정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허락을 안 받아도 돼. 후궁을 여기다가 많이 두고 여기서 이제 막 후궁들과 즐겼는데 이제 이 서태후가 내실을 꼬드겨서 한 내실을 꼬드겨서 자기를 원명원에서 있게 이제 꼬셔요. 그래서 원명원에서 이제 황제를 어떻게 꼬시냐면 황제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황제가 주변에 후궁들로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황제를 만날 방법이 없어. 황제를 꼬셔야 되는데 그래서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딱 자기가 노래를 막 불러. 막 되게 이쁜 노래를 불러서 황제가 이 아름다운 목소리 뭐지? 그러면서 막 숨고 하면서 황제를 노래로 결국 꼬시게 됩니다. 역시 여자가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길에서 노래를 불러서 한풍제를 유혹을 하게 되고 귀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서 결국 이제 동태후, 서태후 이런 식으로 태후가 두 명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서태후로부터 아들을 낳게 해요, 한풍왕제가. 그래서 서태후는 사실 아들 낳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이 없었을 텐데 아들을 낳음으로써 원명은 너무 멋지죠. 아들을 낳음으로써 결국에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원명원은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원명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중국의 엄청난 문화재가 되고 여기 관광지가 될 텐데 원명원은 그때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면서 아편전쟁 아시죠? 영국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면서 거의 폐허가 됩니다. 지금은 많이 복원을 했지만 예전만큼 복원을 하진 못했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한풍왕제가 죽고 나서는 아들을 황제로 올리게 됩니다. 이제 동치제, 서태후의 아들이 동치제인데 그것을 이제 올리게 되고 동치제가 6살에 황후가 오르게 돼요. 한풍왕제가 빨리 죽게 돼요. 중국의 왕들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죽고 동치제, 자기 서태후의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돼. 그리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지. 아들이 6살이니까. 그 수렴청정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항상 동태후와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동태후를 계속 견제를 하게 되는 거지. 사실 처음에는 동태후와 서태후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막 정리할 때도 둘이 같이 권력을 같이 힘을 합쳐서 주변 사람들 자기한테 반기를 두는 사람들을 같이 정리할 정도로 나쁘진 않았는데 언제부터 서태후가 일을 가기 시작하냐면 동태후가 서태후랑 잘 지내면서도 약간 서태후를 항상 멸시하고 좀 무시했어. 출신 집안이 비루하다. 그러면서 동태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귀족 집안 여자였고, 그리고 동태후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동태후는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서태후의 서태후의 아들을 거의 동태후가 키웠어요. 동태후는 좀 약간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많은 여자였는데, 그 서태후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동태후가 키워서 서태후의 아들이 동태후를 더 좋아할 정도로 어머니로 정말 생각할 정도로 서태후는 정치 권력만 더 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더 얻을까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아들이 오히려 서태후보다도 동태후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 자, 서태후가 일을 가게 된 그 일화는 언제부터냐면 그 한풍왕제가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러 그 능에 가는 그 능행에서 동태후랑 서태후랑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동태후가 어찌 나란히 걸으려고 하냐고 한 발짝 뒤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너랑 나랑은 레벨이 다르다. 서태후 너는 나중에 후궁으로 들어온 귀비가 된 거고 내가 원래 정실 부인이니까 내가 등급이 높으니 너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해요. 여기서 이제 서태후가 자존심이 상해서 동태후를 이제 내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이제 서태후가 열받게 된 거. 두 번째는 자기 아들 동치왕제 며느리를 이제 간택하는 부분에서 두태후가 이제 서로 다른 스타일의 애들을 데려오게 돼요. 서태후는 봉수의 딸을 청구하고 동태후는 승기의 딸을 청구하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동치제가 동태우가 그 청구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며느리를 자기 편으로 데려오지 못한 것도 열받고 내가 청구한 그 며느리로 결혼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도 원망이 되고 이 동태우를 엄청나게 점점 미워하게 되는 거. 동태우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동태우를 마음에 이제 동태우를 내치려고도 했지만 어떻게 못했던 이유가 한풍제가 이 서태후가 약간 성격이 세고 막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태후가 원래 자한태후거든요. 동태후한테 유언과 밀서를 남겨요. 이 유언이 뭐냐면 서태후는 영리하고 재주와 수단이 훌륭하나 인자함과 덕성이 부족하니 인덕을 구비한 황후를 잘 섬기며 어린 자식을 잘 교육하라고 서태후한테 남긴 거야. 그러면서 밀서가 뭐냐면 서태후가 만약에 불밀스러운 행동을 하면 이 밀서대로 행하라고. 그 밀서는 뭐냐면 황제의 밀서인 거야. 황제의 마지막 유언이고 황제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밀서는 서태후가 조금만 경거망동을 하면은 이 밀서로 동태후는 서태후를 죽일 수가 있는 거야. 하나의 권력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없애려고 서태후가 막 머리를 쓰다가 어느 날 동태후가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서태후가 그 막 되게 문병을 극진히 해. 그래서 동태후가 살짝 마음이 흔들려. 근데 서태후가 팔이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팔은 어쩌다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동태우의 그 병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태우님 병에 사람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피를 내느라고 이렇게 붕대를 감았다고. 근데 정작 피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대. 피를 넣긴 넣었대요. 많이 넣지 않았는데 액션을 이제 뭐 연기를 한 거지. 그래서 동태호가 막 울면서 나는 지금까지 서태호를 이렇게 무시하고 당신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몰랐다고 울면서 사람이 마음도 몸도 약해졌는데 자기 피를 이렇게 넣으면서 자기를 구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에 이제 동태호가 마음이 너무 착했던 거지.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밀서를 불에 태워버려. 그래서 서태호가 그렇다면 밀서를 태워달라고 해서 울면서 밀서를 불태우게 돼. 이것 때문에 바로 죽죠. 밀서 불태우고 나서 바로 며칠 지나고 나서 서태후가 이제 동태후한테 선물로 약떡을 주게 되는데 그 약떡 먹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밀서를 불태우면 안 됐던 거야. 근데 약떡을 먹고 죽었기 때문에 독살의 흔적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동태후의 시체부터 빨리 깨끗이 닦고 없애게 해. 자기가 죽인 거를 모르게. 근데 동태후의 죽음이 사람들한테 의문은 남았지만 왜 떡을 먹다 왜 죽었지? 의문은 남았지만 서태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서태후가 이제 최고의 황후의 자리에 오른 거야. 수렴청정을 하고. 이 서태후는 얼마나 그 사치스러웠냐면요. 서태후의 음식이 이제 어렸을 때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일반 서민 10,000명의 하루 식사였다고 합니다. 서태후 음식은요. 한 끼의 식사 주식이 기본적으로 60가지, 점심에 먹는 빵의 종류 30가지, 사내진미 뭐 이렇게 서태후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 128가지를 상에다 올렸대요. 그리고 서태후가 또 엄청난 대식가였대. 식욕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성욕도 장난 아니었지만 식욕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 음식들을 다 먹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먹은 음식 중에 3번 먹으면 치워라, 3번 먹고 치우고 3번 이상 뜨지 않았대. 음식 낭비 쩔죠. 이거 얼마나 사실스럽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이 백성들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한 끼 식사가 일반 서민 10,000명의 하루 식사라니 진짜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하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악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옷도 장난 아니었대. 자기를 꾸미는데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옷이 3,000상자가 있었대. 옷을 갖고 있는 게. 하루에도 3-4번씩 옷을 갈아입고 옷을 사놓고도 입지도 않은 옷이 막 쌓여 있었대. 그리고 서태후가 본인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부의 이런 미모를 되게 동안이긴 했대요. 70세, 80세에도 피부가 되게 좋고 어려 보였었대. 이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먹었냐면 모유를 먹었대요. 그 모유 중에서도 그냥 모유가 아니라 초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산모의 초유를 먹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늙어서도요. 늙어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입을 열고 누워있으면은 와서 그 산모가 와서 젖을 짜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면 그거 받아 먹고 있었대. 그렇게 초유를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미모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모를 가꾸면서도 또 되게 좀 음란한 게 되게 심해가지고, 막 그냥 공공연히 내시와 막 한 침대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낙태하는 약을 막 짓기도 하고, 그리고 내시 이연령하고 엄청나게 이제 되게 그런 음란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서태후의 그런 음란하면서도 사치스러운 하나의 별장이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중국에 남아있는데 이화원이라고 엄청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요. 서태후는 원명원을 짓고 싶어서 사실 원명원을 복구시키려고 했는데 원명원을 다시 복구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 이 원명원에서 그 황제를 꼬셨던 그 추억을 다시 되살리려고 이제 원명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건 짓지 못하고, 만수산 밑에 되게 절경이 좋은 곤명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인공호수래요. 중국의 스케일 봐. 호수가요 거의 진짜 되게 커. 엄청나게 강같이 큰데 그거 사람들이 다 파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거 인공호수가 이화원의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연령이라는 그 내시, 그 서태후의 애첩이었던 그 내시가 이 이화원을 여기다 짓자고 이제 건의를 해서 이화원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화원이 진짜 럭셔리해요. 일단 곤명호로 보여드릴게요. 곤명호 스케일이 이렇게 큽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뭐 3대 뻘짓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시황의 그 만리장성이고 두 번째가 곤명호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지금 사람들의 관광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돈이 됐긴 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뻘짓이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쌓어? 만리장성 이거 힘들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면서 쌓고, 이 곤명호 이거 파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삽질을 했겠어요. 진짜 규모가 크거든요. 아름답고. 이화원의 곤명호. 이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중국 놀러 가면 꼭 이화원은 간다고 하더라고. 너무 아름답다고. 죽기 전에 꼭 가야 되는 하나의 절경 중에 하나라고. 이봐요. 그냥 찍었는데 막 그림이 완전 뭐랄까 천상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하늘 밑에 바다, 그 호수, 그리고 이게 뭐냐면 17공교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17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좋은 좋은 숫자래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앞뒤로 가가지고 17개가 보이도록 9개와 8개를 앞뒤로 뚫어가지고 17개의 구멍이 보인다. 그래서 17공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밑에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17공교가 이렇게 이화원으로 연결되는데 정말 아름답죠. 이런 사치스러운 별장 이화원을 짓고 이 안에서 이제 젊은 남자들과 막 그렇게 또 역시 생수 파티를 벌이고 엄청나게 사치스러웠다라는 거지. 근데 이화원을 짓는데 털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상황에서 돈이 떨어져 버렸대요. 이 돈을 어디서 이제 저축을 하느냐? 벼슬을 돈 주고 파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슬슬 망해가는 거지. 벼슬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고 벼슬을 돈 주고 파는 거야. 약간 우리나라 느낌이 나죠? 벼슬을 돈 주고 팔고 이제 점점 돈이 이상한 데로 새어나가는 거지. 그리고 돈이 또 부족하니까 해군의 경비를 줄여가지고 해군의 경비를 가지고 이화원을 지었대. 이 해군의 경비를 줄인다는 거는 무기도 줄어들게 되고 해군의 그런 군사력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이것이 청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한 거지. 이화원 짓느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많은 세금들도 어디로 빠져나갔을지 몰라요. 예. 우리 최순실 딸 말 그거 승마하고 유학 보내고 뭐 쓸데없는 이상한 데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태후를 그래서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서태후는 이화원 짓고 이런 서태후에 대한 내용을 서태후가 미모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님은 주로 이제 보톡스, 필러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데, 예전 서태후는 어떻게 70대에도 10대 피부가 그렇게 좋았대요. 70대에도 10대 피부를 유지하게 됐던 그 비결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광고를 넘기고 잠시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서태후는 동태후와 달리 궁녀 출신의 뭐야, 서태후 선한 이렇게 신분이었다. 영화죠, 영화. 하지만 뛰어난 미모와 화술로 한풍제 눈에 들게 된 서태후.
그녀가 동태호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모에 대한 집착이 미모뿐이었던 장난이 것. 없대. 동태호에게 자존심을 짓밟힌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었으니 궁금하죠? 도대체 뭘로 어떻게 피부를 유지했는지. 동태호보다 훨씬 더. 이것은 옥봉 마사지입니다. 맞아요. 옥으로 만든 봉으로 항상 얼굴을. 그것은 바로 근데 이것은 지금 주름을 요즘 표준하는 여자들도 많이 해요. 옥봉 피부 마사지였다. 혈액 순환을 시키는 거죠. 자. 옥봉 마사지. 이제 그것을 가져오너라. 네, 마마. 그녀가 옥봉 마사지 후 늘 찾는다는 그것. 어쩝니까? 여긴 없습니다. 못 찾으면 우리 죽은 목숨입니다. 빨리 찾읍시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궁녀들을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일까? 바로 그때 마마, 찾았사옵니다. 바로 진주죠. 그렇다. 궁녀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건 바로 천연 실제로 진주. 천연 진주 팩을 하기도 해요. 피부를 위해서. 진주가 정말 피부에 좋대요. 어서 가라. 진주의 그런 뽀얀 하얀 하얗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서태후는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맑은 먹었어요. 피부를 유지하기 진주를 위해 먹었어요. 매일 천연 진주 가루까지 먹었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아직 당도하지 않았느냐? 마마, 지금 막 당도했습니다. 오늘 데려온 이는 출산한 지 37시간이 되니라 합니다. 37시간이라. 어제보다 빨라졌구나. 당장 들라해라. 세월을 거스르고자 갖가지 비법을 썼던 서태후. 저렇게 길게 손톱을 하는 건 청나라 때 그녀는 왜 유행이에요. 갓 출산한 이렇게 산모를 길게 손톱 애타게 길게 하는 찾은 것일까? 붙인 거예요. 요즘에 네일 아트 같은 거. 그 이유는 놀랍게도 마마, 방금 짜낸 초유입니다. 아니 저 초유를 본인 아기를 줘야 되는데 얘를 주고 있어. 그럼 얘네 애는 초유를 못 그녀는 먹었을 거야. 매일 이렇게 출산한 지 저도 그렇게 조금 48시간 나오고 이내의 그렇게 산모를 뭐 들여다가 면역력이 초유를 좋다던데. 마셨던 것이다.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몸에는 동태호를 좋대요, 이기기 근데. 위해서라면 거칠 것이 없던 그녀였다. 심지어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관한 거. 피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나도 저거 한방팩으로 해볼까? 전신 달걀이랑 마사지를 돼지기름? 하기도 했는데 냄새 날 것 같은데 몸에. 그렇게 서태후는 몸에 늙지 돼지 않은 기름을 피부를 바르는 거는요. 유지하고자 서태후뿐만 엄청 아니라 서양의 뭐 클레오파트라라던가 서양 미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여왕들이 원래 라드를 그렇게 많이 발랐대. 몸에 돼지 기름 바르는 거. 엄청난 노력을 했던 옛날 것이다. 로션인 거죠. 로션. 돼지 기름. 그 결과 돼지가 피부가 70대에도 10대 같은 피부를 자랑했다는 서태후. 피부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다? 가진 노력으로 지켜낸 피부를 보며 흡족해하던 서태후. 그런데 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란 것일까? 아이고. 이거는 이어서 쫙 틀어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잘려가지고 이게 지금 또 기간이 만료돼서 잠시만요. 피부 좋아지고 싶다면 메디. 네이버 광고가 너무 길어. 스킵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컴플렉스가 대만 탈모죠. 탈모. 아름다움은 근데 겉돈다. 그 탈모를 해결하는 것도 주변 사람한테 짜증을 막 내는 거야.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렇다. 그녀가 가진 단 하나의 콤플렉스. 그건 바로 탈모였다. 뭐 신경성도 있을 것이고 머리에 너무 장식을 많이 하니까 이 모자 많이 쓰면 탈모 40세부터 진행된 탈모로 괴로워했던 여러 서태후. 가지 이유가 탈모가 있겠죠? 머리카락에 대한 먹는 집착은 것에 대한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였는데 탈모 생긴 이유가 나옵니다.
이건 그만 됐고 머리 관리나 해볼까?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궁녀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빗질은 시작되고 하지만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은 또 빠지게 된다. 내 이년! 네가 감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에 극도로 예민함을 보인 서태후. 그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 빠졌다고 죽여. 머리카락 몇 올에 자신의 궁녀를 가차없이 죽였던 것이다. 본인 탈모인데 궁녀 탓. 뭐 궁녀, 내시 뭐 다 죽여서 머리를 빗질한 다음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어찌합니까? 대체 이게 몇 번째란 말인가? 난 이제 죽었어. 내일부터 내가 머리 담당이란 말이오. 아니 대체 마마님의 머리는 왜 그렇게 잘 빠지는 거요? 낸들 압니까? 난 이제 모르겠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오. 머리를 써야지.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이 내시가 이연령이 그 머리를 썼대요. 대체 환관이 생각해낸 비책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비책이 사지에 몰린 궁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다음 날 화장을 마친 서태후가 머리 손질을 시작했고 잠시 후 다 됐사옵니다, 마마.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놀랍게도 머리카락은 한 올도 빠지지 않았다. 흡족하구나. 앞으로 내 머리는 네가 빗도록 하여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소매에다가 사실은 이랬다. 긴 소매 넓은 소매단 안으로 빠진 머리카락을 몰래 집어넣었던 것. 거예요. 빗고 샤샤샤 빗고 이렇게 소매로. 서태후를 모셨다는 환관이 쓴 글에 의하면 서태후는 40세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68세 때 이미 대머리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정수리에 붉은 점토로 가짜 머리카락을 붙였다. 머리가 가발 같죠? 실제로 서태후의 사진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 사진 속 서태후의 이마선이 모두 다르다는 것. 얼굴이 진짜 통통하죠. 그렇다면 먹는 거 되게 그녀는 좋아했어. 왜 탈모가 심했던 걸까? 아이고 아이고. 뿅. 자, 탈모가 심한 부분은 잠시만요. 탈모가 심한 부분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서태후가 먹었던 음식이 너무 기름진 음식을 되게 좋아했대요. 서태후는 주로 오리고기 같이 되게 기름지고 고기류를 되게 좋아했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머리에 너무 이제 기름진 음식이 탈모에는 좋지 않대요. 탈모에는 오히려 이제 단백질인 부분하고 그리고 저기 뭐 야채 뭐 이런 게 좋은데 머리를 너무 기름진 거를 먹다 보니까 머리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심하게 핀을 꼽고 막 가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에 계속 압박을 주다 보니까 이제 탈모가 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승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성격 때문인 거죠. 그 탈모의 원인은 다 사실 거의 다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많거든요. 머리 빠지는 거 신경 쓰면 더 빠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서태후는 진짜 내시들한테 얼마나 무서웠냐면 예를 들어서 뭐 늙은 내시가 조금만 실수를 하잖아요. 뭐 자기 옷을 제대로 못 갖고 왔다 뭐 실수를 하면은 인분을 억지로 먹였대. 똥을 먹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머리카락 빠뜨렸다고 탈모가 심해지니까 머리카락 빠진 사람들 그냥 바로 죽였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까 이화원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화원에다가 그때 당시 근대 시설인 전화를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서태후가 전화를 못 놓게 했어. 왜냐면 전화를 받는 관리가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본인이 알 수 없다고 전화 못 놓게 했대. 무조건 누구든지 자기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로 막 권위욕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권위가 장난이 아니었어. 자, 그리고 아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 되게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추천했던 며느리가 되지 않고 동태우가 추천했던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엄청나게 또 괴롭히는데 며느리 막 툭하면 따귀 때리고 머리채 휘어잡고 막 사랑과 전쟁 찍다가 점점 이제 동치 황제가 사실 그런 며느리 괴롭히고 이런 거 보고 막 괴롭고 막 그걸 보다가 심지어 기절을 하기도 했대. 자기 부인 때리는 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래서 동치 황제가 막 실망하고 어머니한테 실망하고 타락하다 결국 기생집이나 돌아다니고 하다 결국 매독으로 죽거든요. 성병으로. 아들이 성병으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동치 황제가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올린 이제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 왕은 자기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 그 한풍 왕제의 아들이긴 한데 자기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광서 황제를 올리게 됩니다. 광서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좀 더듬었대요. 이런 식으로 더듬었기 때문에 광서 황제가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서 황제를 올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렴 청정을 하려고. 그런데 의외로 광서 황제는 말만 더듬었지 되게 똑똑했대요. 실제로 그 스승도 광서 황제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광서제는 이제 광서제로 왕을 올리고 나서는 맨날 이어한 가서 사치와 향락으로 맨날 놀았어. 서태후가. 그거를 이제 노려서 광서제가 점차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 청나라가. 이때 청나라의 역사를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무운동이 있었어요. 양무운동은 청나라가 자꾸 청나라가 막 서양 그런 군대한테 지니까 서양의 무기 기술만 우리가 도입을 하자. 원래 중국이란 나라는 변화를 싫어해요. 지금도 중국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중국은 탑 플랫폼이 바로 못 들어오거든요. 중국은 아프리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탑 플랫폼이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다 국가에서 그런 거를 감시하고 그런 게 되게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때도 예전엔 더 했겠지. 그래서 양무운동은 그냥 무기만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서제가 자기의 부인인 광서제 부인이 진비가 같이 우리 뭔가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서태후 몰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변법 자강운동을 준비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모술변법이라고도 합니다. 변법 자강운동은 뭐냐면 서양에 발전된 이런 제도, 의회제도라던가 이제 뭐 입헌내각제라던가 그리고 이런 서양의 교육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양의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무기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 아예 애초부터 모든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입헌내각제를 주장을 하는 거야. 서태후가 막 자 맘대로 하니까 서태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였지. 근데 이게 성공하지 않아요. 서태후가 워낙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서태후 주변의 보수파들이 이거를 결국 실패로 거두게 되고 이 광서 황제를 꼬셔가지고 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광서 황제의 부인을 우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큰 돌을 얹어놔. 우물에서 죽여 진비를. 그런 식으로 좀 잔인하고 막 주변에 이제 광서 황제를 꼬셨던 그런 변법파들을 다 처형시켜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변법 자강 운동이 성공했으면 그러니까 인터넷은 되는데 그 네이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검색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심하게 통제한다는 부분이에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있는데 검색 제한을 심하게 둔다는 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사실 삭제를 하긴 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태후의 또 잔인한 부분은 서태후가 나중에 개혁을 하고 싶어 했다는 그 부분은 됐고요. 이제 서태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음식은 얘기를 했고 서태후가 결국에는 광서제를 독살을 하게 됩니다. 광서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 서태후가 병세가 유독해지니까 광서제에게 독약을 먹어서 결국 살해했다는 거를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요.
광서재가 실제로 비상에 중독이 됐다라는 거는 후에 밝혀져요. 광서재가 실제 비상을 먹고 죽었다는 게 광서재의 시신을 통해서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나중에 마지막 왕까지 죽인 거야. 광서재가 죽고 바로 조금 있다 서태후가 죽어. 광서재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태후가 죽이고, 서태후가 죽은 이유는 마지막에 끝까지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태후가 1908년 10월 13일 서태후의 74년 74세, 그러니까 74세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되게 연회를 크게 여는데, 그때 음식을 너무 과식을 한 거야.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과식을 해서 결국은 이질에 걸리게 돼요. 서태후는 애초부터 너무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원래 위장 기능이 되게 안 좋았대. 기름진 거 막 너무 먹으니까 원래 장 안 좋을 땐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장염 걸려보셨죠? 설사 막 이런 거 있을 때 기름진 거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서태후는 계속 그런 기름진 걸 좋아해서 이질에 걸려가지고, 세균성 이질에 걸려서 결국에는 아편도 복용하고 이랬는데 너무 배가 아프고, 그래서 결국 시들시들 앓다가 이질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태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중국 마지막 역사 48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으로 중국을 거의 뭐 좌지우지했던 그런 악녀인데요. 제가 오늘은 중국의 악녀 여태우, 여후, 사람 돼지를 날았던 여태우, 그리고 측천무, 스스로 황제 자리가 올랐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의 딸과 아들까지 죽였던 측천무, 그리고 서태후, 주변 사람들 많이 독살을 시켰고, 자기 미모 관리한다고 자기 머리 빗다가 막 궁녀들 다 죽이고 막 그랬던 서태후, 이 셋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악녀가 되는지 한번 투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